네, 지금 이 시간에는 미디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즘 시대 사람이 아니고요. 1964년인가? 이분이 그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을 썼습니다. 좀 두꺼운 책인데 최근에 번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미디어의 이해인데 그 책의 부제로 어떤 제목이 달려 있냐면 The Extension of Man. 요즘에 좀 까칠한 눈으로 보면 섹시스트죠. 그러니까 성차별주의자.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man이라고 하는 말, 남자라고 하는 말을 썼으니까 요즘에는 용납할 수 없는 관행이지만 6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extension of man은 남자의 연장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의 연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인간의 연장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샬 맥루한이 이야기하는 미디어가 뭐냐? 미디어는 사실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스마트폰도 사실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를 다른 사람과 매개해 주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매체도 사실은 저의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뭐 일방적인 소통이지만 혹은 뭐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술적인 도구들이 그렇습니다. 뭐 철도 같은 경우도 그냥 그게 단순히 달리기 위한 게 아니라 물건을 이동시키고 사람을 이동시키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역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기술적인 모든 발명은 미디어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미디어 하면은 그 방송이나 아니면 그 영상 송출 장치 그런 거에 한정해서 우리가 미디어를 생각하는데 미디어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영역이 넓은데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미디어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미디어와 메시지를 분리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봤던 우리들의 전통적인 관념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서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미디어가 발명될 때 인간의 중추 신경계는 자가절단 혹은 감각마비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 감각마비와 자가절단은 한편으로는 그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자극이 되기도 한다. 그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자극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말은 원래 복수예요. 원래 말은 미디움이죠. 그러니까 미디움이 매체라는 말이고요. 그게 단수인데 보통 우리는 미디움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미디어라고 하는 말을 쓰죠. 복수를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든 미디어는 사실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술로 된 그러니까 언어도 사실은 미디어거든요. 이 언어라고 하는 말로 하는 이 미디어를 영상에다 담아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은 디지털 미디어에 국한된 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안에 구술 문화의 미디어가 거기 담겨 있죠. 그러니까 모든 미디어는 혼합체예요. 그러니까 이 혼합을 통해서 그 미디어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술적인 발명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그것이 여러 가지 나쁜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뭐 이런 기술을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쓸 수도 있고요. 요즘 사실 기술이 부족해 갖고 사람들이 굶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어디는 풍족하고 어디는 부족하고 그래서 빈곤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미디어의 혼합이 반드시 좋은 조합으로만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마샬 맥루한이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예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디어의 이종교배라고 하는 게 미디어의 혼종화가 예술을 통해서 승화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승화될 때 그 나르시스적인 감각마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그러니까 미디어는 인간의 연장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네트워크는 우리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도 여러분의 일부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과 인공을 구별하고 인간과 인공물을 구별하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소비 생활이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비적이에요. 소비를 위한 소비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쓰다가요. 그러니까 뭐 자랑은 아닌데요. 자랑하려면 제가 요새 스마트폰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한 이틀에 한 번씩
껐다가 켜줘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면 얘가 이제 전화도 못 받고 문자도 안 와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작동. 그러니까 아마 그 메모리가 뭐 찌꺼기가 많이 쌓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저도 그랬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한 노예 계약 끝나면 보통 새 걸로 이렇게 갈아왔거든요. 교체해 왔는데 보통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거 그러잖아요. 의자 같은 거.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금 그런 교체 시기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보다. 근데 뭐 그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오늘 이 마샬 맥루한의 얘기와 연장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인공적인 매체가요, 우리 몸의 연장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이 책상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시죠? 그러니까 아마 요즘에 차들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혹시 그런 경험 갖고 계실 거예요. 세차하면 차가 잘 나간다. 근데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세차를 했다고 뭐 차가 뭐 나랑 일체감이 되고 뭐 더 잘 근데 실제로 감각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 그게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뇌 가소성, 그러니까 신경 가소성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 자체는요, 사실은 세계를 직접 접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뇌는 몸을 인터페이스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하고 뇌하고는 사실 원래부터 일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생물학적으로 하나로 태어났는데 그게 분리됐다는 얘기냐? 뭐 어쨌든 동물들은 그렇지 않냐? 동물들은 좀 더 이게 일체감이 빠른데 어쨌든 인간은 뇌하고 몸하고 일체감을 느끼는데 1년 이상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뇌 자체는 감각이 없어요. 뇌는 세계를 감각하는 게 아니고요. 감각이 전달해주는 신호를 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해서 경험을 해요. 그래서 뇌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뇌는 세상을 몸을 인터페이스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장비는 말하자면 인간 몸의 생물학적인 몸이 뇌의 인터페이스인 것처럼 이걸 연장해서 디지털 매체를 뇌가 인터페이스로 사용해서 세계를 접촉한다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세계와 함께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세계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보고 있는 세계와 더불어서 언제나 나는 내 뇌가 만들어낸 나의 주관적인 느낌은 언제나 같이 연동해서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옛날에 얘기지만 맹모 삼천지교도 그런 의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해서 뭐 환경 때문에 여러 장소를 옮겼다고 그러는데, 다른 맥락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세계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세계의 끝이 어딘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과 보다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부모님들의 의도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그것보다 이제 더 연장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연장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연과 인공이 분리된 게 아니라 일부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우리 눈앞에서 치우잖아요. 그 쓰레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존재합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로 어느 곳엔가는 그 쓰레기로 오염이 돼야 되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그러한 인간의 활동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라고 봐야죠. 두 번째가 모든 기술은 인간의 연장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미디어는 기술이고 그 기술은 인간의 연장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무엇일까? 감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우리가 몸을 갖고 태어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우리 보통 인생의 목적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병원에서
아마 오늘 내일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저한테 뭐 마지막 말인데 저한테 하면서 아들아 사랑해라. 저는 또 이제 그걸 들으면서 뭐 내일 돌아가실 것처럼 그런 유언을 하냐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마음 굳게 잡수시고 건강하게 빨리 나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할 때도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감각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목적이 뭘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인간 다음에 삶의 목적이라는 건 사실은 공감이고 소통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뭘까? 자녀가 잘 살면 내가 행복할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 그 안에는 나의 연장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든 기술은 소통과 매개를 위한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그 기술을 경쟁하고 착취하고 남을 억압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맥루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다. 미디어의 목적은 뭘까? 미디어의 목적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미디어라고 하는 걸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서 제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이렇게 통상 여러분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마샬 맥루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틀렸다고. 미디어가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가 발명되고 나서 우리는 그 전에 전기가 없던 시대에 못하던 거를 이 전기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전기가 도입되면서 우리의 생활 자체가 모두가 싹 바뀌었어요. 철도가 도입되면서 이제 물자 수송이 바뀌어지고요. 도심지가 형성되는 문명의 규칙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철도역을 중심으로 거대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문명의 교육 패턴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발명되고 나서 문명은 또 격변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문명의 본질은 여기 있고, 그리고 뭔가 미디어가 바뀌면서 이 메시지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새로운 세대에 적응하면서 겪게 되는 혼란이 바로 이거예요. 미디어가 바뀌면요, 메시지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 때 예를 들면 이 디지털 네트워크가 발명되기 이전 시대, SNS를 활용하기 이전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았냐 하면요, 자기 정체성, 진리, 그리고 자기 확신, 그런 걸 갖다가 인간의 어떤 그 고유한 본질로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도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고 공감받지 못하면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얘기해도 그건 자기 확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기의 요점은 뭐냐면, 그 자기 확신이나 자기 정체성이 바뀐다 안 바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디어가 바뀌면 우리가 메시지라고 하는 것에 메시지 자체의 내용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20대 때 여러분의 꿈이 뭐였습니까? 그때 저는 어떤 꿈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30대가 되면서 그 꿈이 조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현실화된다고 그러죠. 40대가 되면 어떠세요? 현실적이 아니라 그때는 리얼리스틱하게 바뀌나요? 50대가 되면 우울증 같은 거 찾아오시지 않으세요? 내가 여태껏 해왔던 게 갑자기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러다 60, 70이 되면 바뀌죠. 그러니까 내 두뇌가 처하고 있는 미디어,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게요, 연령층에 따라서 자신의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삶의 진리라고 하는 거, 목표라는 거, 그거 자체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미디어가 바뀌면 그것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비대면 시대로 바뀐다라고 그러면, 아니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들의 메시지가 분명히 바뀌겠죠. 근데 이때 그 마샬 맥루한이 하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질 때 우리의 중추신경계는요, 적응을 쉽게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에 이렇게 적응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적응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게 다 바뀌어가지고 내가 중추신경계가 모든 걸 다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마샬 맥루한은 이게 1964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전자미디어의 시대는 이전의 미디어와 분명히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전자미디어가 출현하면서 우리들의 삶은 이제 모든 사람의 삶에 모든 사람이 개입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감은 무한대가 되었고, 그리고 간섭도 무한대로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그 활동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전자미디어가 시대가 되면서 우리의 중추신경계가 이제 몸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중추신경계가 전자미디어를 통해서 몸 밖으로 설치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그 SNS나 그런 거 활용하면서 댓글 때문에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SNS에 달린 댓글이 뭐라고?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면, 아니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달라진 거예요. SNS에 포스팅돼서 올라간 그것은 나의 본질은 여기 있고 나와 분리된 그게 아니고요, 어쩌면 의미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의 연장이에요. 스마트폰이 나의 연장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는 게 그거잖아요. 40대 50대가 되면 내가 어떤 차를 타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현재 갖고 있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 같은.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딱 말하기 어려워. 그게 말하자면 중추신경계의 마샬 맥루한이 말하는 자가절단의 한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이 자기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을 때에는 자기와 연장된 그 환경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절단해내는데, 원래는 이게 생물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림 보이시죠? 좀 끔찍한 건데 저게 발이에요. 발인데 그 어떤 이유로 그 중추신경계가 그 자기 신체의 일부를 자기의 일부로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 앰퓨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앰퓨테이션은 절단이라는 말이고요, 오토는 그 라틴어로 셀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프 앰퓨테이션이라는. 그러니까 중추신경계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 신체의 일부를 스스로 절단해 내면서 환경의 새로운 자극에 자기가 말하자면 이제 폐쇄적인 적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우리의 감각이 디지털 네트워크로 이렇게 쭉 넓어졌잖아요. 근데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쏟아지는 그 무수한 정보의 양과 속도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스스로 감각을 절단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각을 절단해내지 않으면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중추신경계가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 띄어내고 자꾸 옛날 것이 본질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옛날 걸로 이렇게 자기 돌아가는 습성을 반복하는 거. 그래서 중추신경계가 외부의 자극에 스트레스를 받아 자신의 일부를 절단해내는데, 주로 뭐를 절단해내냐 하면 자연과 인공이라는 구별을 통해서 인공적인 거를 타자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나의 일부가 아니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 마샬 맥루한은 나르시스의 신화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르시스의 신화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스의 신화는 보통 자기에 도취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르시스의 신화 속에서 마샬 맥루한이 본 건 이겁니다. 그 연못에 이렇게 비췄잖아요. 자기 모습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모습이 자기인데 자기를 누구로 봐요? 타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타인으로 보고 그 타인을 통해서 매력을 끌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샬 맥루한은 이 나르시스의 신화 속에는 바로 셀프 오토 앰퓨테이션의 원형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물에 비친 건 자기인데 자기를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시대에 말하자면 우리는 미디어를 우리의 연장, 우리와 연동되어 있는 존재의 일부로 여기지 않고 우리와 상대적으로 타자화되어 있는. 그래서 아까 그 발가락에서 그 절단된 그 부위를 어떻게 해요? 잘라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죽여버리는 거죠. 이제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감각마비 현상이 사실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소통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좌와 우가 갈라져서 절대로 소통하지 않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뭐 감정적으로 하거나 마녀 사냥이라거나 악마화시키죠. 저 사람들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그 모든 현상을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더욱더 가속화될 자가절단 혹은 감각마비 현상의 가속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렇죠. 우리 사회가 분열되고 갈라져서 서로 소통 절대 하지 않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건 말하자면 우리의 중추신경계가 자가절단에 빠져 있는 거죠. 감각마비 현상에. 그래서 SNS나 뭐 어디에서나 유튜브도 보세요.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우리의 세계가 얼마만큼 감각마비로 빠져드냐 하면요. 유튜브 이렇게 클릭하다 보면 거기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클릭했던 건 비슷한 성향의 것을 구글이 계속해서 비슷한 류를 추천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포츠 영상 클릭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유튜브 영상 추천 메뉴에 스포츠 클립만 계속 뜹니다. 드라마 좋아하면 드라마만 뜨죠. 여러분들이 그 정치적으로 우파의 영상을 클릭하면 우파의 영상만 쭉 뜹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열려진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한정된 시대를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미디어 시대에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우리의 감각이 감각마비 현상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마샬 맥루한은 이런 감각마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이브리디제이션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종교배라고 번역서에는 되어 있는데 혼종화라고 요즘에 많이 번역하죠. 그러니까 사실 미디어 자체는 언제나 혼종이에요. 말로 지금 하는 걸 영상에 담아서 디지털 네트워크로 송출했으니까 디지털 미디어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말에 예전의 영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사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미디어를 최신의 기술로 거기에 담아 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그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옛 것을 새롭게 고쳐서 더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말. 그러니까 옛 것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옛 것이 더욱더 새로운 것에, 그러니까 사실 옛날 게 가장 새로울 수도 있는 그런 말 중에 요즘에 많이 쓰는 게 뉴트로라는 말 쓰죠. 위트로가 아니고 뉴트로. 그러니까 옛날에 유행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식에 담아서 새롭게 하는 거. 사실 모든 미디어는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걸 갖다 어떻게 뉴트로화 시키느냐인데 그걸 갖다가 마샬 맥루한은 예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술은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걸 아트라고 얘기하는데 삶이 예술이 되는 건 언제 그렇습니까? 예쁘게 꾸민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와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을 수 있는 어떤 그 공감과 연대 매체가 됐을 때 오늘날 그 뭐 특정 종교를 예를 들기는 참
민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예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개신교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이유는 뭐 개신교가 잘했다, 뭐 아니면 뭐 교회는 괜찮은데,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야기 다 빼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개신교의 소통 방식이 아트가 되지 못한 거죠. 소통이 되지 못한 거죠. 어떻게 소통해내느냐, 어떻게 공감해내느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자가절단을 극복해내는 열쇠가 있는데, 우리는 그 자가절단에 빠져버리고 감각마비 현상에 빠져있게 되는 거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위험한 현상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감각마비 현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삶을 예술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화시킨다는 거는 뭐 어떤 미적 기준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 미디어는 소통 기술이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삶이 예술화되지 못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그죠? 소통의 부재일 거예요. 소통이 잘 되는 집은 그 자체가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샬 맥루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디지털 매체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시대의 과제를, 일상을 미디어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미디어를 활용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뭐 적응력을 높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충분한 인공적인 매체를 가지고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해 나가는, 소통이 뭐 반드시 대면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요즘 애들, 저도 애들이 저랑 얘기 안 해요. 우리 딸하고 한번 뭐 얘기를 하려면 온갖 아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뭐 선물도 사줘야 되고요,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그러면 저하고 한 10분 조잘조잘 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 하면, 때로는 걔가 원한 건 아빠가 이렇게 보고 뭐 손잡아주고 뭐 안아주고, 사실 걔가 원한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소통할 수 있는 만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얘를 보고 꼭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해주고 그래야 와닿는다고 내가 착각을 한 거죠. 그것만큼이나 훨씬 더 소중했던 소통의 방법, 예를 들면 뭐 문자 하나를 날려주든 전화 한 통화를 가끔 해주든 뭐 수없이 만 가지 방법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삶이 예술화되는 방법도 만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마샬 맥루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감각마비를 극복해가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